국어 의문론 13주 2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3번째 PPT, PPT 자료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지난번에도 말했다시피 다음 주는 기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복습을 할 예정입니다. 13번째 PPT의 두 번째 페이지의 재구조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12주차에서 재구조화에 대한 정의와 개념들을 살펴봤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미 이제 논문 비평에서 살펴보았던 선생님 책의 앞부분에서의 개념 정의를 한번 확인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보면 맞아, 이런 얘기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논문 비평을 했고 또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또 아주 재미있게 선생님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분석을 해준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또 마지못해 1페이지를 칸 넘는 2페이지라고 볼 수 없는 그런 숙제를 낸 친구들도 있기는 한데, 그 문학에 더 열심히여서 아마 문학 레포트를 잘 쓰느라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하고 있는 재구조화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일반적인 개론사에 소개하고 있는 재구조화 개념과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다를 것은 없지만 이제 조금 학술적인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이니까, 자, 일단 재구조화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저형에 있어서의 변화다가 로버트 킹이라고 하는 그런 로버트 킹이었나? 잠깐만요. 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보자. 로버트 D. 킹이군요. 이 사람은 Historical Linguistics and Generative Grammar라고 해서 생성의문론의 관점에서 통시론을 연구한 사람인데, 사실 이 사람의 그 논의들이 지금의 어떤 정설화되어 있는 논의 자체가 옛날 거잖아요. 지금 정설화되어 있는 국어 어문론 논의, 특히 통시론적인 개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학자입니다. 어쨌든 기저형에 있어서의 변화,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요? 음운 변화나 유추 변화에 의해서 기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재구조화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음운 변화든 유추 변화든 그 변화에 의해서 기저형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재구조인데, 그러한 개념을 이 킹이라는 사람이 이미 기저형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해서 이미 소개를 했던 것입니다. 굳이 이름을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최명옥 선생님이란 분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형태소 기저구조의 변화다. 같은 말 같지만 기저형보다는 좀 더 구조라는 개념을 살려서 기저구조의 변화다, 이렇게 정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죠. 약간의 용어 차이일 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학에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히 의문론에서 사용하는 재구조화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특히 의문론에서의 재구조화는 의미론적인 그런 변화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다 재구조화다. 어떤 어형의 어간이나 어미들의 조사의 형태가 바뀐 것들은 모두 재구조화다. 넓은 의미에서는 원래 가지고 있었던 이 어형들의 구조가 바뀐 것이니까 재구조화가 맞긴 맞는데, 이제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반성들이 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임의로 좀 확대해서 좀 임의로 사용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용어가 재구조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구조화, 어간 어떤 형태소들의 그 재구조화, 혹은 단어들, 형태소나 단어, 어휘들의 그 재구조화에 대한 설명이 의문론적으로 가능하면 규칙적으로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어?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물이 된다. 이거는 원순 모음화에 의해서 재구조화. 이거는 규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예를 들면 가초다가 감추다가 된다. 이거는 제1어간의 미음 첨가다. 이렇게 설명이 의문론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재구조화들도 많지요. 많은데 간혹가다가 상대적으로 좀 수적으로는 저 열세이지만 의문론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이거를 어떻게 이제 설명을 하냐 하면은
비의문론적인 제약 앞서 한번 배웠었죠. 그러니까 의문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의문론적이다 이런 말을 하면 형태 통사를 하는 사람들은 너무 싫어해요. 그러니까 비의문론적이라 하면 형태론적인 조건도 있을 수 있고 통사론적인 조건도 있을 수 있고 화용론적인 의미론적인 조건이 다 있을 수 있는데 그걸 다 뭉뚱그려서 말을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네.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예외로 처리한다. 예외도 사실 무책임한 거죠. 이건 예외야. 그럼 뭐 할 말은 없지만 이제 그만큼 앞서도 말했지만 의문론적인 어떤 공시적 교체건 통시적 변화건 100%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간 재구조화를 논의하는 경우에 어간과 어미의 통합관계에서 드러나는 교체형들을 확인하고 재구조화한 새로운 어간의 기저형을 설정하는 방법론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기니까 그렇지만 우리 앞에서 유추적 평준화 할 때 어땠어요? 자, 달게 주격조사 이가 붙는 경우, 혹은 조사 도가 붙는 경우, 조사 많이 붙는 경우, 즉 어간과 어미의 통합관계죠. 고경형이 됐건 활용형이 됐건 그 통합관계에서 교체형들이 나오죠. 어떨 때는 달기 됐다가 어떨 때는 닭이 됐다가 어떨 때는 당이 되죠. 이런 교체형들을 확인하고, 자, 이때는 달기인데 혹은 닭이 닭만 형태가 바뀌었죠? 그럼 어떻게 돼? 기저형을 다시 재분석해야 되죠. 새롭게 변화한 거니까 기저형을 다시 분석해서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재구조화에서 일본 재구조와 관련된 의문론의 일반적인 논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앞서 배웠다시피 의문 변화에 의한 것이건 유추 변화에 의한 것이건 어떤 이 어간과 어미의 통합관계, 활용형이나 고경형에서 나타나는 교체형들이 어떻게 재구조화되느냐, 그래서 어간이 어떤 모양으로 바뀌게 되느냐를 연구해서 기저형을 설정하는 그런 논의들이 일반적이었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사나 어미의 재구조화에 대한 논의는 거의 없었어요. 네, 조사나. 근데 분명한 것은 조사나 어미도 재구조화를 하겠죠. 재구조화를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문법 형태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기울이지 않았다가 이제 최근에 그런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논문 비평을 해보면 뭐 활용형 전체가 재구조화의 대상이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재구조화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어간의 단일화라는 결과에만 이제 관심을 갖는 거죠. 닭에서 당 교체형이 2개로 줄어들었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릎이었는데 원래 교체형 무릎, 그다음 피읍 받침 무릎, 중화된 거, 평폐세마된 거 두 개였는데 무릎이 하면 어떻게 돼? 단일 어간이 돼버리죠. 그런 것만 관심을 가진 거예요. 결과론적인 것. 결과. 어간 재구조화가 완성되어서 결과적으로 이제 사전에 등재되기 직전의 상태의 것들에 대해서만 주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언어는 뭐라 그랬죠? 동적 구조체라고 했습니다. 동적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결과만 존재하지 않죠. 결과만 놓고 보면 결과라고 하는 것은 정태적인 것이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입니다. 자, 우리 쉬운 닭의 예를 들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닭이 닭도라고 했다가 어느 날은 닭이 닭만이라고 해. 한 화자도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죠? 재구조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아예 재구조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쓰이다가 그냥 닭의 상태로 고정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조화는 결과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과정의 관점에서, 변화의 과정, 아까 뭐라 그랬죠? 공시태의 과도기적 상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통시적인 관점을 가지면 현대 국어에 대한 연구도 끊임없는 변화의 선상에서 이해를 하고 기술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언어가 동적 구조체라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재구조화란 모든 형태소나 단어 혹은 어형들의 다양한 시점에서 구현될 수 있는 과정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아야 한다. 과정의 관점에서.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패러다임도 구조주의의 영향이에요. 패러다임은 유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계열관계라고 해서 paradigmatic relation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계열관계. 자, 여러분 우리 인문계열이죠. 인문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문계열이나 문사철이 들어 비슷한 문과계열, 같은 부류의 사회과학계열, 공학계열. 그래서 패러다임, 즉 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유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비슷한 유사점을 가진 모둠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모둠이기 때문에 그 내부에는 어떤 특정의 구조를 갖게 됩니다. 패러다임은 두 번째 단락을 먼저 살펴보면, 정의적으로 보면 국어 의문론에서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패러다임은, 그 패러다임의 정의는 하나의 어간, 이때 어간은 체원 어간일 수도 있고 용언 어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의 그 어간으로부터 형성된 고경형들이나 활용형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다음 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잠깐 넘어가서 PPT 9쪽을 한번 봐주세요. PPT 9쪽을 보면 저기 재밌는 그림이 나왔죠. 여자가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머리를 짚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도 허각하지 않았나요? 모르다라고 하는 용언어간, 즉 활용어간에 현대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어미가 붙은 활용형들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선어말 어미와의 결합, 종결어미와의 결합은 아니라 선어말 어미와 종결어미를 더 많이 붙이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나와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이게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교차거의 패러다임이에요. 갑자기 여러분들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이게 모국어의 힘이에요. 여러분들 이 패러다임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거야. 다 구현하지는 못하지만 이 패러다임의 근거에서 우리가 발화를 하는 것이죠. 근데 상대적으로 좀 더 가시적으로 쉽게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은 영어나 뭐 독일어나 프랑스어 같은 인도 유럽어적, 인구어라고 했죠. 인도 유럽어적의 패러다임이 훨씬 더 쉽게 들어와요. 굴절어니까요. 문법 형태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결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 뒤에 붙어 있는 불규칙 용언 어간 패러다임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보이죠? 생각나죠? 거기에는 예를 들면 대명사 패러다임 알마미 이런 거 들어가는 것도 다 패러다임이에요. 불어 동사에서도 1군 동사, 2군 동사에서 ER 붙는 거, AR 붙는 거 그런 것들도 다 패러다임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명시적이고 패러다임을 도식화해서 그 동사의 그 패러다임을 쓸 수 있죠. 쓸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면 여러분들 send, sent, sent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국어와 같은 교차어의 경우는 모르다라고 하는 용언어 간의 패러다임을 다 쓸 수 없어요. 이만큼 많아요. 놀랍지 않나요? 자, 역으로 바꿔서 외국인 학생들, 우리와 계통이 다른 인도 유럽어적 어권이라든지 또 고립 어권인 또 중국 학생들이라든지 이런 경우 한국어의 이 활용형, 그래서 조사나 어미를 잘 붙이는 사람이 한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대개의 외국인들이 보면 어미는 요 아니면 반말밖에 못하고 선어말 어미 잘 못 쓰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조사할 경우도 목적격하고 주격 정도만 잘 쓰고 다양한 어떤 그런 격조사와 또 보조사들을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어떤 언어를 정말 잘한다, 외국어의 학습을 훌륭하게 했다라고 할 때는 사실 발음보다는 의문론 교수지만 발음보다는 이런 어떤 그래머티컬한 어떤 그 정확성과 그 다음에 어휘적 유창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국어를 학습할 때는 두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정확성과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유창성은 주로 발음과 관련되는 부분이고 정확성은 문법과 관련되는 부분인데, 이제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사와 선어와 어미와 어미의 사용이 능통하다면 약간 발음은 어눌한 것은 봐주는 것이 더 맞습니다. 발음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의문론 얘기할 때, 공시론 얘기할 때도 성조 같은 운율적 자질을 더 수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의문론적인 속성은 운율 자질을 포함하여 이런 속성은 습득 시기를 지나고 나면 사실 쉽게 고치기가, 수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다시 앞으로 올까요? 다시 앞으로 와서 네, 그래서 4페이지 패러다임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의 어간으로부터 형성된 고경형들이나 활용형들의 집합이다. 고경형은 뭐 별거 아니죠. 사과가 사과만, 사과도 사과까지만, 뭐 사과에게 뭐 붙이면 끝도 없죠. 네, 복합조사까지. 네. 자, 다시 첫 번째 줄본. 이런 재구조화의 개념은 결과가 아닌 과정의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단락. 네, 패러다임의 개념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실현되는 변이형들 간의 비교를 쉽게 해서 이를 근거로 형태 문론적 교체 관계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주고요. 국어의 경우 방금 그 그림을 통해 봤다시피 교차어인 까닭에 어미 체계가 발달해서 하나의 어간에 대해 모든 어미들과 결합한 양상을 보여주는 완전한 패러다임은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완전한 패러다임을 우리가 상정해서 보여주려면 어간 패러다임만 제시하면 안 되겠죠. 어미 패러다임까지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어간 패러다임, 어미 패러다임의 결합 관계를, 그 조합 관계를 모두 보여준다는 게 그냥 생각해봐도 불가능하리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교차어가 이렇게 그 문법 형태소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특성을 갖게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네, 기존 논의의 패러다임의 개념은 주로 유추의 관점에서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됐어요. 이제 패러다임의 근거에서 이제 유추가 일어난다고 봤기 때문인데, 뭐 유추적 평준화, 유추적 확대 등의 개념을 설명하기에 패러다임이 이용되었는데, 유추 기제의 기반 정도, 유추 기제가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 기반 정도로 이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재구조화 문제와 관련하여 패러다임을 거론하게 되면 통시적으로 어간이 단일화하는 원인을 패러다임 내에서 찾으려는 그런 의도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심리적 요인에 근거한 유추, 계열관계가 사실 패러다임인데, 또 패러다임의 바탕을 둔 유추, 패러다임 내에서의 유추, 좀 다소 막연한 이런 용어들로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음변화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들에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이제 좀 뭐랄까 도망치려고 좀 빠져나가려고 했던 그런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유추에 관한 것입니다. 뭐 유추 앞에서도 많이 공부했습니다만은, 네, 유추라고 하는 것은 뭐 지난번에 여러분이 간단하게만 소개를 하면, 패러다임은 결론적으로 유추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런 개념이 되죠. 그러나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했다시피 그 촘스키와 모리스 할레의 1968년 사운드 패턴 오브 잉글리시, 그러니까 어떤 지금의 사실은 어떤 공시의문론의 베이스, 전 세계 공시의문론의 베이스가 되는 개념들이 사실 그 책에서 비롯되었는데, 얘기해줬죠. 형태론을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촘스키의 신택틱 스트러처의 책 속에는 통사론, 신텍스가 바디를 차지하고 있고, 의미 해석부와 의문 해석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형태론을 부각시켜서 명시적으로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유추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지난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부엉이와 올빼미와 우엉 얘기를 했었잖아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하니 유추 기반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지만, 규칙으로는 포착이 안 되죠. 규칙으로 포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아이들은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러한 유추적 확대를 통해서 어휘를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규칙으로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 규칙으로 포착할 수 없다는 것은 어휘 특수적이다라고 해서 몇몇 어휘들에서 산발적으로 나타나는 뭐 규칙성이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이너리티한 그런 현상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규칙을 좋아하는 이제 변형 생성 문법에 근거한 의문론 기술의 입장에서는 유추가 달가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유추에 대한 논의는 형태론이 찌부러져 있었던 한국 국어 의문론계에서도 한
한 10여 년 이상 뭐 거의 이야기가 안 되다가 90년대에 넘어가면서 약간 촘스키식의 언어 기술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추와 형태론 분야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다시 이제 좀 각광을 받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의문 규칙과 기저형을 설정하고 의문 변화를 의문 규칙의 변화로 이해하는 생성의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유추는 비의문론적이거나 예외적인 변화를 설명하는 부수적인 기재에 불과하다고 본 것이죠. 네, 그런데 생각보다 유추는 아주 광범위한 언어 변화를, 그러니까 문법 변화뿐 아니라 모든 뭐 의문,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어떤 음변화의 유형을 할 때 문법 변화는 이제 비례사항식에 근거한 유추의 역할이 크다라고 했지만 문법 변화의 경우에 유난히 그런 역할이 커서 그렇지 사실 유추는 의문 소리의 영역이나 문법의 영역이나 또 의미 영역에서 모두 적용되는 광범위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유추에 의해 변화하는 대상은 의문론적일 수도 있고 형태, 통사, 의미론적인 것을 포괄하는 문법론적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기본적으로 이 유추가, 그러니까 유추의 아주 원시적인 유추는 뭐냐면 뭘까요? 가장 원초적인 유추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 동음이어 개그 굉장히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그 원시적인 기본적인 유추에, 자 여러분 나중에 아이를 낳거든. 자 애가 보라매가 뭐니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 근데 이 아이가 만약에 매를 알아. 생물 도감에서 조류 도감에서 매를 봤어. 그리고 난다. 보라색은 당연히 뭐 어릴 때부터 알겠죠. 그럼 그 아이는 대답하기를 보라색 매라고 대답합니다. 한 뭐 4-5살이면 그렇게 매를 안다면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 어떤 애들도 13세기에 차용된 몽고 차용어예요 라고 대답하는 애는 없죠. 여러분이 알려주세요. 몽고 차용어라고. 그러니까 이건 왜 그러냐면 보라매는 원래는 몽고 차용어로서 보라색과는 전혀 무관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단어를 듣고 보라색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몽고의 보라라고 하는 어원을 떠올리기보다는 한국어의 보라색과 관련되는 음과 똑같은 그 동일성 때문에 그런 해석의 유추가 가능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유추는 기본적으로 소리가 비슷하면 유추의 대상이 되게 됩니다. 아마 이제 그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비평을 했기 때문에 이 책에 있는 막 얘들을 사실 이제 이 얘들은 논문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또 이것도 시험에 나오나 싶어가지고 또 공부하고 그럴 것 같아서 지금 이 마지막 이 지금 그 PPT에서는 가볍게만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 그 논문을 골라서 기본적인 이 이론적 골격에 맞춰서 논문을 읽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얘기해서 예를 지금 많이 쓰지는 않았는데 어찌되었건 간에 이런 표면에서의 음성적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이 유추에서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그 촉매가 된다. 그래서 음성적 유사성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추 기제를 통해 변화하는 대상이 의문론적인 것이건 혹은 아니건 1차적으로 유추는 표면 음성형의 동일함이나 유사함에 기인하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또 유추 변화는 규칙 변화와 반대로 아주 산발적이다, 스포레딕하다라는 건 뭐냐면 사실은 예측 불가능 상황에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애가 올빼미, 부엉이, 우엉까지 유추할 거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물론 유추에도 아주 메이저한 것은 아니지만 마이너한 어떤 그래도 꽤 많은 어휘들에게 적용되는 유치 기제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뭐 간혹은 특정 어휘에만 나타나는 분명히 예측 가능해요. 이거에 유추된 것이라는 거. 그러나 그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이 우리가 앞서 배웠던 여러 가지 의문 과정들처럼 규칙성을 포착할 만큼 많은 양이 나오지 않는 것을 산발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산발적이기 때문에 동일한 환경의 모든 형태소나 단어에서 동일한 유추 과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촘스키가 싫어했던 거죠. 네. 네, 그 다음 유추 기제의 산발적 속성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규칙으로의 포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다음 달라 패러다임과 관련한 유추 과정에 대한 논의들은 생성원문론에서 배제되었던 이유가 바로 이 예측 불가능성 때문에 규칙으로의 포착이 어렵기 때문이고 유추와 관련한 현상들은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아주 거시적인 체계의 전반적인 변화를 이끄는 그런 현상이라기보다는 아주 미시적이고 어떤 경우에는 한 어휘에서만 등장하는 그러나 설명이 가능한 유추 기반으로 설명이 가능한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미시적 관점을 가지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아마 제1장 이제 논문 비평책 국어 의문론 연구의 제1장을 아마도 읽고 쓴 친구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개념을 좀 보려고 서원의 얘기들을 조금 간단하게 정리한 것인데 아마 다 보면 내가 논문을 분석하면서 그 개념이 여기 한번 정리되어 있구나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 유추, 그리고 재구조화. 자, 이런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교착어로서의 한국어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과 관련해서 패러다임, 유추, 그리고 재구조화를 한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착어인 국어의 경우 한 어간의 전체 패러다임을 확인할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되겠죠? 한 어미나 조사의 전체 패러다임 역시 파악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의 불규칙 동사 패러다임처럼 뒤에 불규칙 동사 패러다임 표가 쫙 뒤에 나와 있잖아요. 영어 사전에. 국어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은 너무 어려운 거죠. 너무 힘든 거죠. 네. 동일한 어미나 조사가 결합한 활용형이나 고용형들이 일종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서로 재구조화의 촉매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는 어간들끼리 예를 들면 달기, 닭만 이런 달기라고 하는 어간만의 패러다임에 포커스를 많이 놓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어간 패러다임의 단일화에 관심을 가졌다. 그게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용언, 특히 활용어간의 경우는 활용형만이 자립적이라고 했죠. 그럼 활용형은 뭐예요? 자, 예를 들면 잡고, 그 다음 먹고, 듣고, 밟고. 자, 얘는 어떤 패러다임이에요? 고라고 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그러한 패러다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잡고는 잡고, 잡다, 잡지, 잡아서와 같이 어간을 기준으로 하는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 어미가 결합하지만 어간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이 있을 수 있어요. 반면에 잡고, 듣고, 먹고, 밟고, 웃고와 같이 동일한 고가 결합하는 어미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도 있을 수 있겠죠. 그쵸? 잡아서, 먹어서, 들어서 이건 어서라고 하는 몸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한 경우의 패러다임이겠죠. 그러니까 어간을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도 있을 수 있지만 어미를 중심으로 하는, 사실 이 어미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이란 결국 무슨 얘기냐면 활용형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활용형 패러다임. 활용어간, 즉 용언어간이 자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활용형 패러다임은 활용형 자체가 재구조화의 대상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립적이지 않기 때문에 활용형 전체가 변화의 대상이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동일한 어미나 조사가 결합한 활용형이나 고용형들이 일종의 패러다임을 형성하여 서로 재구조화의 촉매가 되는 경향이 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지요. 이러한 경향은 어간의 자립성이 분명한 체언 어간의 경우보다는 항상 활용어미가 결합한 상태로 실현되어야 하는 활용어간이 활용형에서 잘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용언어간, 이 활용어간의 경우에는 활용형 자체,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어미 단위로 변화를 겪다 보니까, 자, 예를 들면 돕다는 돕고 도우니 도와서를 보세요. 자, 자음어미야, 그 다음에 의계어미야, 아오계어미 다 다르죠. 돕고 일 때는 어간이 돕인데, 도우니 할 때는 도우고, 도와서 할 때는 도우고,
이유가 뭐냐면 순경음이 사라지면서 생긴 변화를 활용형 자체가 겪으니까 이러한 결과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네, 인도 유럽 어족에서 볼 수 있는 어간을 기본으로 하는 일반적인 패러다임과는 다른 어미나 조사를 중심으로 하는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거죠. 왜냐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뭐 sing, sang, song, send, sent, sent, 아니 이게 그냥 하나의 형태소잖아요. 동사 형태소니까 당연히 어간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우리랑은 전혀 그 계통이 달라서 그런 겁니다. 네, 그 다음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형이나 고경형, 혹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는 활용형이나 고경형이 각각 어음이 혹은 조사를 중심으로 패러다임이 될 수 있는 거죠. 서로 다른 어간의 패러다임이지만 동일한 어미가 결합하는 까닭에 표면형들 간의 관계망이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죠. 그렇죠. 같은 어미가 결합되었다는, 그래서 서로 영향을 미치며 재구조화를 실현하는 단서를 제공하게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는 어마어마한 교착으로서의 한국어의 용언어간 모르의 그 활용 패러다임을 한번 본 거죠.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떻습니까? 참 인간의 언어 능력, 뭐 랭귀지 컴피턴스라고 하는데, 링기스틱 컴피턴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외를 느끼게 되죠. 특히 모국어가 어떤 그 모국어를 습득해서 그 모국어의 지식이 internalized, 내재화된다고 해요. 굉장한 거예요. 내재화돼서 여러분들이 그걸 문법적으로 설명하고 오히려 거꾸로 역으로 학문적으로 정립하려니까 힘든 부분은 있지만, 네, 무의식의 차원에서 이런 다양한 활용령들을 적재적소에 잘 구사하게, 이제 문법적으로 적법하게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얘기가 조금 달라지니까 10쪽 이하부터는 3차 시에서 보고, 네, 3차 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어요.